서울의 중산층 주택가,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 잡은 2층 양옥집. 2025년 가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이었다. 김영순 여사는 70년의 세월을 담은 손으로 커튼을 살짝 걷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엔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오랜 세월 그녀의 땀과 눈물로 지켜온 보금자리였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 민재를 키우며 쌓아온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쿵쾅거렸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해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 안방 문 앞에서 멈칫했다. 안방 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속삭임이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어머니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날 거야. 며느리 이수진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날카로운, 평소에 따뜻했던 수진과는 전혀 다른 톤이었다. 영순의 숨이 멎는 듯했다. 이어진 아들 강민재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래도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야? 혹시 의심하시면 어쩌지? 영수는 벽에 몸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들은 말이 정말 그녀의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였을까? 24년 동안 가족으로 함께 살아온 이들이 그녀의 죽음을 논하고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문틈에 귀를 더 가까이 댔다. 의심해봤자 뭘 어떻게 하겠어? 이미 진명의도 다 바꿨고 통장도 정리했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도 없어. 다 우리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재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래도 내 어머니잖아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다. 영수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터질 수도 있었다. 만약 그들이 그녀의 약에 무언가를 섞었다면? 그녀는 약통을 열어 심장약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겉보기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얀 알약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 그녀의 전부를 바쳐 키운 아들이 그녀를 배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향했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한 탓에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다. 거실을 지나치며 소파에 앉아있는 수진을 보았다. 수진은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표정이 심각했다. 수진아, 벌써 일어났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영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깜짝 놀라며 노트북을 후다닥 덮었다. 어머니. 깜짝이야.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녀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회사 일이에요. 급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요.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어색했고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 영수는 수진의 거짓말을 직감했다. 24년을 함께 살며 수진이 거짓말할 때 짓는 표정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래, 그럼 커피라도 한 잔 타줄게. 아침부터 고생이 많네. 영수는 일부러 평온한 척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안 주셔도 돼요. 금방 끝날 거예요. 수진은 급히 손사래를 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평소라면 고맙습니다. 어머니라며 웃었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거절하는 걸까? 영순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영수는 지난 몇 달간의 이상한 일들을 떠올렸다. 수진의 행동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한 건 한 달 전부터였다. 평소보다 더 친절해졌지만 그 친절은 어딘가 연극적이었다. 어머니, 날씨 좋으니까 산책 좀 다녀오세요. 어머니, 드라마 보시지 말고 낮잠 좀 주무세요. 어머니, 약 드시는 시간이에요. 특히 약에 대한 이야기가 잦아졌다. 하루 3번씩 약을 챙겼냐고 묻는 수진의 모습은 마치 그녀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의심스러웠다. 며칠 전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는 그녀의 불안을 더욱 키웠다. 김영순 고객님, 잔고 부족으로 자동이체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당황하며 통장을 확인했다. 분명 2억 원이 있어야 할 계좌에 고작 500만 원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가계부를 뒤져봤지만 병원비, 생활비, 용돈을 합쳐도 한 달에 1,000만 원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심지어 1억 2천만 원까지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다. 급히 은행에 전화해 물었다. 출금 내역을 확인하니 모두 정상적인 절차로 처리됐습니다. 대리인 출금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대리인이요? 누가요?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족분이신 이수진님이 위임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영수는 숨이 막혔다. 수진이가 제 동의 없이 돈을 가져갔다고요? 언제요? 한 달 전, 3주 전, 2주 전, 그리고 일주일 전입니다. 위임장에 고객님 도장도 찍혀 있고 신분증도 확인했습니다. 도장이요? 저는 그런 위임장을 준 적이 없어요. 영수는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그날 오후, 은행으로 달려가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는 수진이 분명히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수진은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남자와 함께였다. 이 남자는 누구죠? 영순이 물었다. 은행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이수진님이 동생이라고 하셨는데요. 동생. 수진이한테 남동생은 없어요. 오빠 하나뿐인데 영상 속 남자는 수진에게 뭔가 지시하듯 귓속말을 하고 있었다. 영순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수진이 그녀의 돈을 가져간 걸까? 왜? 무엇 때문에? 그때 민재가 퇴근하며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민재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영수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다. 민재야, 혹시 내가 내 통장에서 돈 뺀 거 있니? 민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왜요? 돈이 없어졌어요. 어머니 착각 아니에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의 말투는 회피적이었다.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건망증이 심했니?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잊을 정도로 치매가 온 줄 아니. 영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민재는 대답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등기소에서 전화가 왔다. 부동산 명의 변경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명의 변경요? 영수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고객님, 주택이 한 달 전에 증여로 명의가 변경됐습니다. 이수진님 명의로요. 영수는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제가 언제 증여를 했나요? 등기소에 간 적도 없는데 서류를 확인하러 등기소에 달려갔다. 서류에는 그녀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서명은 미묘하게 달랐고 도장은 테두리가 흐릿했다. 이 서류 작성할 때 본인이 왔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60대 후반 여성분이 오셨어요. 단발머리셨고요. 영수는 단발머리를 한 적이 없었다. 함께 온 사람 있나요? 네, 젊은 여성분이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성의 외모는 수진과 정확히 일치했다. 영수는 한 달 전을 떠올렸다. 수진이 건강검진을 받자며 병원에 데려갔던 날 하루 종일 각종 검사를 받느라 정신없었다. 수진은 급한 일이 있다며 오후 2시쯤 사라졌다. 그때 등기소에 갔던 걸까? 수진이 신분증과 도장을 챙기라고 했던 것도 떠올랐다.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당시엔 당연한 말로 들렸지만 이제 보니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날 저녁, 영수는 수진에게 직접 물었다. 수진아, 건강검진 받던 날 너 어디 갔었지?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회사요. 회사. 급한 일이 있다고 먼저 갔잖아. 그날 클라이언트 미팅이 갑자기 잡혀서요. 대답은 부자연스러웠다. 수진아,
그날 등기소 갔었니? 내 진명이가 내 이름으로 바뀌었더라.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럴 리가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녀는 부인했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다. 며칠 후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다.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관련 연락드렸습니다. 변경요? 언제요? 3주 전에 전화로 신청하셨고 서류도 보내셨습니다. 영수는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었다. 통화 녹음을 들어보니 그녀의 목소리와 비슷했지만 말투가 달랐다. 수익자를 며느리 이수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며느리가 저를 잘 챙겨줘서요. 영수는 분명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누군가 그녀의 목소리를 흉내낸 것이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계좌, 집, 보험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조작되고 있었다. 영수는 혼자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카 박지연을 떠올렸다. 지연은 35세의 검사로 어릴 때부터 영순을 친어머니처럼 따랐다. 영수는 전화기를 들었다. 지연아, 이모야. 급한 일이야.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겠니? 이모,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하세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지연은 즉시 약속을 잡았다. 점심시간 서울 도심의 한 카페에서 지연을 만났다. 정장을 입은 지연은 단단한 눈빛으로 영순을 바라보았다. 이모,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영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계좌에서 돈이 사라진 일, 진명의 변경, 보험 수익자 변경, 그리고 그 끔찍한 대화까지. 지연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이모,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명백한 범죄예요. 사기, 문서 위조, 심지어 살인 예비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지연은 즉시 행동을 제안했다. 우선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약에 이미 무언가가 섞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약을 바꾸는 장면을 잡아야 해요. 영수는 지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지연이 소개한 사립탐정 정우식과 연락하기로 했다. 우식은 50대 중반의 베테랑 탐정이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가족 범죄가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는 영순의 방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진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할 계획을 세웠다. 약을 바꾸는 현장을 잡는 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영수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기회가 왔다. 민재와 수진이 3박 4일 여행을 간다고 했다. 어머니,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약 꼭 챙겨 드세요. 수진의 마른 가식으로 가득했다.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괜찮아. 잘 다녀와. 그들이 떠난 후 영수는 우식과 지연에게 연락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집을 샅샅이 뒤져봐야겠어요. 그들은 수진의 방에서 충격적인 서류들을 발견했다. 집 매매 계약서, 가짜 이혼 서류, 그리고 영순의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까지. 더 놀라운 것은 수첩에 적힌 이름들이었다. 김철수, 5천만 원 완료. 한영애, 8천만 원 완료. 수진은 영순뿐 아니라 다른 노인들에게도 사기를 친 것이었다. 그리고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윤태호와의 새 출발지라는 메모와 함께 낯선 남자와 찍은 사진이 있었다. 영순은 그 남자가 은행 CCTV에 나타난 남자임을 직감했다. 영순의 가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터질 듯 했다. 그녀는 24년 전 수진이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 수진은 순수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녀의 눈물과 미소는 진심으로 보였다. 하지만 언제부터 그녀는 변한 걸까? 영수는 눈물을 삼키며 결심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서울의 가을은 점점 더 쌀쌀해졌다. 김영순 여사는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집, 한때 따뜻한 웃음과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배신과 의심으로 얼룩져 있었다. 며느리 이수진과 아들 강민재의 끔찍한 대화를 들은 이후 영수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와 결심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내고 이 모든 배신의 배후를 드러낼 작정이었다. 박지연, 영순의 조카이자 검사로서 날카로운 직관을 가진 35세 여성은 영순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행동에 나섰다. 이모,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명백한 범죄예요.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면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어요. 지연의 단호한 목소리는 영순에게 위안을 주었다. 지연은 정우식 탐정을 소개했다. 우식은 50대 중반의 베테랑으로 가족 간 사기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풍부했다. 그는 침착한 눈빛으로 영순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 여사님, 이런 일은 요즘 점점 늘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수진 씨가 약을 바꾸는 현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식은 영순의 방에 동전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카메라는 약통이 있는 곳을 정확히 비출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이수진 씨가 움직일 때 모든 걸 녹화할 겁니다. 영수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우식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들이 정말로 제 약에 독을 탔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높아요. 디지털리스라는 약물이 소량으론 심장약으로 쓰이지만 과량 투여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병원에서 약을 분석해야겠어요. 영수는 약통을 꺼내 손에 쥐었다. 하얀 알약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약을 믿을 수 없었다. 내일부터는 약을 먹는 척만 할게요.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지연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모, 절대 혼자 위험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말에 영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24년 동안 수진을 친딸처럼 여겼던 그녀는 이제 진짜 가족 같은 지연의 손길에서 위로를 받았다. 며칠 동안 영수는 수진과 민재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다. 수진은 여전히 과도하게 친절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심장약은 꼭 챙겨 드셔야 해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해 보였지만 영순에게는 가식으로만 느껴졌다. 민재는 어딘가 불안한 모습이었다. 그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대화도 짧아졌다. 민재야,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니? 영순이 물었지만 민재는 회사에서 바빠서요 라며 얼버무렸다. 그의 눈빛엔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영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우식은 수진의 일상도 추적했다. 이수진 씨는 최근 자주 외출하고 특정 번호와 비밀리에 통화해요. 그 번호를 추적해보니 윤태호라는 남자 명의로 등록돼 있더군요. 영수는 그 이름을 떠올렸다. 수첩에 적혀있던 윤태호와의 새 출발이라는 문구. 그 남자가 은행 CCTV에 나온 그 사람일까요? 우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윤태호는 전문 사기꾼이에요.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죠. 이수진 씨를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영수는 충격에 빠졌다. 수진이 단순히 돈을 탐낸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와 연루되어 있었다니. 그녀는 24년 전 수진이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 수진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밝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영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재 오빠를 잘 챙겨드릴게요. 수진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다. 영수는 그녀를 위해 혼수를 준비하고 심지어 장례식 비용까지 댔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연극이었을까?
영순의 가슴은 배신감으로 찢어질 듯 아팠다. 우식은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수진의 방에서 발견된 수첩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추적했다. 김철수, 68세. 독거노인이에요. 이수진 씨가 자원봉사자로 접근해서 5천만 원을 뜯어냈어요. 우식은 이어서 말했다. 한영애, 72세. 혼자 사는 할머니인데 이수진 씨가 딸이라고 속여 8천만 원을 가져갔어요. 영수는 믿을 수 없었다. 수진이가 다른 사람들까지 속였다고요. 우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총 5명의 피해자가 확인됐어요. 피해액만 3억 원이 넘어요. 영수는 수진의 수첩을 다시 떠올렸다. 1단계 신뢰 구축 완료, 2단계 재산 파악 완료, 3단계 서류 조작 완료, 4단계 자연사 유도 진행 중. 그 문구들은 수진의 치밀한 계획을 보여주었다. 영수는 분노와 함께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가 사랑했던 며느리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꾼의 일원이었다. 그 윤태호라는 자는 어떤 놈인가요? 영순이 물었다. 우식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진우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는 사기 전과자예요. 주로 중년 여성들을 유혹해서 사기를 치죠. 이수진 씨도 그의 꼬임에 넘어간 것 같아요. 지연은 병원에 연락해 영순의 약을 분석하도록 요청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약에 디지털리스가 과량 함유돼 있어요. 이 농도면 며칠만 복용해도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영수는 온몸이 떨렸다. 다행히 지난 일주일간 약을 먹지 않으셨죠? 큰일 날 뻔했어요. 영수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그녀가 약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 그녀의 목숨을 구한 셈이었다. 영수는 수진의 방을 다시 뒤졌다. 이번엔 지연과 우식이 함께였다. 그들은 가짜 이혼 서류를 발견했다. 민재와 수진이 이혼한 것처럼 꾸며진 서류였지만 실제로는 함께 살고 있었다. 재산 분할을 피하려는 위장 이혼이에요. 지연이 말했다. 또 다른 서류에는 영순의 이름으로 된 대출 기록과 유언장이 있었다. 유언장에는 그녀의 모든 재산을 수진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물론 그녀가 쓴 것이 아니었다. 필체도 다르고 도장도 위조된 거예요. 우식이 말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수진의 핸드폰에서 복원된 메시지였다. 여봉,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곧 끝날 거야. 그 할머니 없어지면 제주도로 이사가자. 돈도 충분히 모았으니까 걱정 마. 윤태호와 주고받은 메시지였다. 영수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내가 수진이를 얼마나 아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지? 그녀는 속삭였다. 지연이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이모, 이건 이모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이 잘못이에요. 영수는 민재를 떠올렸다. 그는 정말로 이 모든 계획에 동참한 걸까? 아니면 수진에게 속은 걸까? 그녀는 민재가 망설이는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래도 내 어머니잖아. 그 말에는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이 그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영수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배신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민재가 정말로 나를 죽이려 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이미 명확했다. 민재는 최소한 수진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동의했다. 우식은 추가 계획을 제안했다. 이제 현장을 잡아야 해요. 이수진 씨가 약을 바꾸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으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해야 해요. 그들까지 고발하면 더 강력한 사례가 될 거예요. 지연이 덧붙였다. 영수는 결심했다. 좋아, 내가 직접 싸울게. 이건 내 싸움이야. 며칠 후 기회가 왔다. 민재와 수진이 3박 4일 여행을 떠났다. 어머니, 약 꼭 챙겨 드세요. 특히 신장약이 중요해요. 수진의 말은 이제 영순에게 독극물처럼 들렸다. 알겠어. 잘 다녀와.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떠난 후 그녀는 우식과 지연을 불렀다. 지금이야.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해. 그들은 집을 샅샅이 뒤졌다. 수진의 서랍에서 나온 서류들은 충격적이었다. 집매매 계약서에는 이미 3억 원의 계약금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 집까지 팔았다고 영수는 믿을 수 없었다. 또 다른 서류에는 윤태호와의 은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다. 제주도 새 출발, 이주 계획 사진 속 수진은 낯선 남자와 다정히 웃고 있었다. 그 남자는 민재가 아니었다. 이게 윤태호야.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이수진 씨는 윤태호와 새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영수는 무너질 듯한 심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내 재산을 훔치고 나를 죽이려 했다니.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24년을 떠올렸다. 수진이 처음 집에 왔을 때 그녀는 민재를 사랑하는 순수한 여자였다. 영수는 그녀를 위해 결혼 비용을 대고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 장례식까지 도왔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영수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다. 우식은 피해자들과 접촉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수진이 자원봉사자로 접근해 5천만 원을 뜯어갔다고 말했다. 정말 착한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통장을 맡기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요. 한영의 할머니는 수진이 딸이라고 속여 8천만 원을 가져갔다고 울며 말했다. 진짜 딸보다 더 잘해줬는데 다 거짓이었어요. 영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진의 범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깨달았다. 지연은 법적 조치를 준비했다. 이모, 이제 경찰에 신고할 때예요.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약 바꾸는 장면을 잡으면 그들을 완전히 잡을 수 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고 수진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결의로 가득했다. 내가 이렇게 끝날 순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겠어. 서울의 가을은 점점 더 깊어갔다. 김영순 여사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의 고요가 감돌았다. 영수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분노와 결심으로 무장한 전사였다. 며느리 이수진과 아들 강민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너희의 거짓을 밝혀낼 거야. 내 집, 내 삶을 되찾겠어. 그녀의 손에는 정우식 탐정이 설치한 소형 카메라와 박지연이 준비한 증거 서류들이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민재와 수진은 3박 4일의 여행에서 돌아왔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약은 잘 드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영순에게는 독이 묻어있는 듯 들렸다. 응, 잘 먹었어. 여행은 어땠니? 영수는 평온한 척 미소를 지었다. 좋았어요. 제주도 날씨가 정말 예뻤어요.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세한 불안이 스쳐갔다. 민재는 평소처럼 말이 적었다. 그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날 밤 영수는 잠든 척하며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음을 알았다. 새벽 2시쯤 발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수진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약통이 있는 서랍으로 다가가 손전등 불빛 아래 약을 꺼내 다른 알약으로 바꿔치기 했다. 영수는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생생히 기록했다. 수진이 약을 바꾸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처럼 행동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약도 잊지 마시고 드세요.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영순에게는 가면처럼 보였다. 응, 고맙다. 영수는 약을 손에 쥐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약은 먹지 않았다. 대신 휴지에 싸서 몰래 버렸다.
그녀는 결심했다. 오늘 수진과 단둘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다. 오후, 민재가 회사로 출근한 후 집에는 영순과 수진만 남았다. 영순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수진아, 잠깐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천진난만했다. 영수는 심호흡을 하며 말을 시작했다. 지난 2달 동안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 내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고 진명이가 내 이름으로 바뀌었더라. 보험 수익자도 내가 됐고.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영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내가 새벽에 내 방에 들어와 약을 바꿰치기 한 것도 다 봤어.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어머니, 그게 오해예요. 저는 그런 적이, 하지만 영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오해. 이건 오해가 아니야. 그녀는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날 거야.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의심해봤자 뭘 어떻게 하겠어? 이미 진명이도 다 바꿨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야.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머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영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이거 봐.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카메라 영상을 재생했다. 새벽에 수진이 약을 바꾸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수진은 온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영순의 눈빛은 차가웠다. 용서. 내가 나를 죽이려 했는데 용서를 해달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으로 가득했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결혼할 때 혼수를 다 해줬고 내 어머니 장례식도 내가 치렀어. 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줬던 거, 민재 사업 망했을 때 내 적금을 깨서 도와준 거 다 잊었니?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태호가, 그녀는 말을 멈췄다. 영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태호. 윤태호. 내가 그 사기꾼이랑 바람을 피우면서 내 재산을 훔치려 했던 거지. 수진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영수는 수첩을 꺼내 펼쳤다. 여기 다 적혀 있어? 윤태호와의 새 출발의 제주도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했지? 그리고 김철수 할아버지, 한영의 할머니, 최민지 씨. 너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속였어. 수진은 완전히 무너졌다. 어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태호가 자꾸 부추겼어요. 제가 처음엔 거절했는데 그가 다른 여자한테 간다고 협박해서. 영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지금 와서 남 탓을 해? 내가 나를 죽이려 했던 게 태호 때문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내가 너를 친딸처럼 아꼈어. 그런데 넌 내 목숨을 노렸어.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다. 그는 어머니와 수진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영수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민재야, 내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지? 내가 죽기를 기다렸지.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지만 영수는 녹음기를 다시 틀었다. 그래도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 혹시 의심이라도 하시면 어쩌지? 민재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민재야, 내가 내 아들 맞니?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 영순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영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수진이가 윤태호라는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알아. 내 마누라가 너까지 속였어. 이 민재는 충격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답해. 다른 남자가 있었어. 민재가 소리쳤다. 미안해. 민재야, 미안해. 수진은 흐느꼈다. 민재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짓을 했어. 너 때문에 내가 내 어머니를.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을 쥐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아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었다. 민재야, 너도 내 재산이 탐났지? 내가 죽기를 바랐지.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저는 그냥. 하지만 그의 말은 힘없이 끊겼다. 영수는 지연에게 전화했다. 지연아, 이제 때가 됐어. 경찰에 신고해. 지연은 즉시 경찰과 협력해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녹음 파일, 카메라 영상, 위조된 서류,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다. 이수진 씨, 강민재 씨, 사기 및 살인 예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진과 민재는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 수진은 울며 영순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제발. 하지만 영순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가슴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다.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다. 윤태호는 전문 사기꾼으로 수진을 1년 전부터 조종해왔다. 그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수법을 수진에게 가르쳤고 그녀를 이용해 대규모 사기를 계획했다. 수진은 처음엔 태호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며 스스로 범죄의 주체가 되었다. 민재는 수진의 설득에 휘둘렸지만 자신의 욕심도 계획에 동참하게 만들었다. 지연은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을 잃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라며 울었다. 한영희 할머니는 진짜 딸인 줄 알았는데 다 거짓이었어요 라고 한탄했다. 그들의 증언은 수진의 범죄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영수는 그들을 만나 위로하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요. 정의는 반드시 이길 거예요.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홀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24년 전 수진이 처음 집에 왔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 수진은 순수하고 따뜻한 며느리였다. 하지만 언제부터 그녀는 변한 걸까? 영수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남편을 잃고 홀로 민재를 키우며 모든 것을 희생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배신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내 삶을 되찾을 거야. 의 그녀는 단호히 다짐했다. 서울의 겨울은 차갑고 매서웠다. 2025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기자들로 북적였다. 김영순 여사의 집에서 시작된 사건은 이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수진과 강민재,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있던 윤태호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다. 영수는 법원으로 들어서며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손에는 조카 박지연이 준비한 서류가 들려 있었다. 지연은 그녀의 곁에서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모, 오늘은 우리가 정의를 찾는 날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너 덕분이야. 고마워.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며 사건을 소개했다. 피고 이수진, 강민재, 윤태호. 사기, 문서 위조,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영수는 피고석에 앉은 수진과 민재를 바라보았다. 수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민재는 불안한 눈빛으로 바닥을 응시했다.
윤태호는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영순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켰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아들에 대한 희미한 연민까지. 검사 측은 지연이 주도했다. 그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 이수진은 피해자 김영순의 재산을 조직적으로 약탈했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하고 부동산 명의를 위조해 이전했으며 생명보험 수익자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심장약의 디지털리스를 과량 투여해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법정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지연은 카메라 영상을 재생했다. 새벽에 수진이 약을 바꾸는 모습이 선명하게 화면에 나타났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어진 증거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수진은 김영순뿐 아니라 최소 5명의 노인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총 피해액은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연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소개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가씨가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믿었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어요. 한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딸인 줄 알았어요. 제 전 재산을 가져가고 연락을 끊었어요. 영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이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윤태호의 범죄도 드러났다. 정우식 탐정의 조사에 따르면 그는 전국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조직의 주모자였다. 윤태호는 이수진을 조종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여성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지연은 윤태호와 수진의 메시지 기록을 제시했다. 여봉,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그 할머니 없어지면 제주도로 가자. 메시지를 읽으며 방청객들은 분노로 웅성거렸다. 수진의 변호사는 그녀가 윤태호에게 조종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수진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심리적으로 취약했습니다. 윤태호의 협박과 유혹에 넘어간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지연은 반박했다. 피고 이수진은 스스로 약을 바꾸고 서류를 위조했으며 다른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범입니다. 영수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영수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수진아.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재의 변호사는 그의 죄책감을 강조했다. 강민재는 이수진의 설득에 휘둘렸지만 직접적인 살인 시도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민재는 피고석에서 고개를 들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영수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한때 그녀의 전부였던 아들,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배신한 공범이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민재야, 내가 한 선택의 대가를 치러야 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재판은 몇 주간 이어졌다. 최종 변론에서 지연은 강력히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가족의 신뢰를 배신하고 연약한 노인들을 노린 잔인한 범죄입니다. 정의는 엄중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판결을 내렸다. 피고 이수진, 사기, 문서 위조, 살인 예비 혐의로 징역 10년. 피고 강민재, 사기 및 공범 혐의로 징역 6년. 피고 윤태호, 사기, 살인 예비, 범죄 조직 운영 혐의로 징역 12년 후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수진은 울부짖으며 주저앉았고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윤태호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판결 후 영수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가족을 잃었다. 수지는 친딸 같았던 며느리였고 민재는 그녀의 전부였던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배신했다. 지연이 다가와 손을 잡았다. 이모, 이제 끝났어요. 이모는 강하셨어요.
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지연아, 내가 없었으면 난 무너졌을 거야. 민재는 교도소에서 영순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첫 편지는 짧았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다. 두 번째, 세 번째 편지가 이어졌다. 엄마, 저는 수진이에게 속았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아니에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민재의 편지는 점점 길어졌다. 그는 교도소에서 책을 읽고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고 썼다. 저는 다시 엄마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영수는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민재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그녀는 지연에게 물었다. 지연아, 민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생각하니?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이모. 하지만 민재 오빠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증명할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재에게 짧은 답장을 썼다. 민재야, 내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나도 시간을 필요로 해. 수지는 교도소에서 조용히 지냈다. 그녀는 영순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썼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 욕심 때문에 여러분께 상처를 드렸어요. 하지만 영수는 그 편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수진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윤태호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았다. 그는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충돌하며 문제를 일으켰다.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동네 노인회에 가입해 친구들을 사귀었다. 매주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노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도 속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강해질 수 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한영의 할머니는 영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영순 씨,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민재는 4년 후 모범수로 조기 석방되었다. 그는 영순의 집 앞에 섰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순은 문을 열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민재야, 들어와. 영순은 차분히 말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영수는 아들을 일으켰다. 민재야,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영수는 민재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민재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성실히 살았다. 그는 매일 어머니에게 전화했고 주말이면 집에 들러 청소를 도왔다. 영수는 그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수진과의 연은 완전히 끊었다. 수진은 출소 후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았다. 그녀는 영순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영수는 응답하지 않았다. 영수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는 노인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하고 현명하며 삶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다. 내가 배신당했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2026년 봄, 서울의 벚꽃은 화사하게 피어났다. 김영순 여사는 집 앞마당에 서서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았다. 한때 배신과 두려움으로 얼룩졌던 이 집은 이제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영순의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와 깨달음이 공존했다. 그녀는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아들 강민재와 며느리 이수진의 배신,
윤태호의 사기극, 그리고 법정에서 펼쳐진 정의의 승리. 그 모든 것은 그녀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은 강인한 여인이었다. 영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앨범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는 민재가 어릴 때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가 손수 뜬 스웨터를 입고 환하게 웃는 민재. 엄마, 나 커서 엄마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 말은 아직도 그녀의 가슴에 생생했다. 하지만 민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는 욕심과 약한 마음 때문에 어머니를 배신했다. 영수는 앨범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민재야, 내가 정말 변했기를 바란다. 민재는 석방된 후 성실히 살았다. 그는 동네의 작은 한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하며 매일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주말이면 집에 들러 청소를 돕고 영순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영수는 그의 노력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열려 있지 않았다. 민재야, 시간만이 내 진심을 증명할 거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수지는 출소 후 시골로 내려갔다. 그녀는 영순에게 편지를 보냈다. 어머니,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답장하지 않았다. 수지는 한때 그녀의 친딸 같았던 존재였다. 결혼식 날, 수진이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은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거짓이었을까? 영수는 수진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내가 내게 한 짓은 잊을 수 없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윤태호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반성 없이 지냈다. 그는 추가 범죄로 조사를 받으며 더 긴 형기를 맞았다. 영수는 그를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수진을 조종하고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장본인이었다. 하지만 영수는 더 이상 그에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어?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영수는 지역 노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다. 그녀는 매주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만난 김철수 할아버지와 한영의 할머니는 그녀의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수진의 사기로 피해를 입은 동지들이었다. 영순 씨,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한영애가 말했다. 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우리 함께 강해져요. 영수는 노인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강의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공유했다.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의 강의는 지역 신문에 실렸고 많은 노인들이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영순 씨,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줬어요. 영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의 아픔은 이제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되었다. 어느 날 영수는 지연을 만났다. 지연은 여전히 바쁜 검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모, 요즘 어때요? 민재 오빠는 잘 지내요. 지연의 물음에 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민재는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은 마음이 완전히 열리진 않았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 용서는 시간과 진심이 필요해요. 민재 오빠가 진심이라면 언젠가 이모 마음도 열릴 거예요. 영수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너는 내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영수는 집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반짝이는 밤이었다. 그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다. 수진과 민재의 배신은 그녀의 심장을 찢었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정우식 탐정과 지연의 도움으로 진실을 밝혔고 정의를 세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을 되찾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강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민재는 점점 더 변했다. 그는 영순의 생일에 작은 케이크를 들고 왔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앞으로 매년 엄마 생일에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요. 영순은 케이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민재야의 그녀는 여전히 아들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그의 노력을 인정했다. 천천히 가자, 민재야. 우리에겐 시간이 많아.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했다. 그녀는 집을 다시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았다. 은행 계좌도 정리하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기로 했다. 내 삶은 내 거야.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그녀는 노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도로 가서 벚꽃이 아닌 바다를 보고 싶었다. 수진이와 태호가 제주도를 꿈꿨지만 그곳은 이제 내 추억이 될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영수는 우연히 수진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영수는 잠시 고민했다. 그녀는 수진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언젠가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볼게. 그녀는 편지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영순의 이야기는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한 방송국에서 그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김영순님,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방송에 출연해 주시겠어요? 영수는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나갈게요. 인터뷰에서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저는 배신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삶을 되찾았고 지금은 행복해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방송 후 영순에게 수많은 편지가 도착했다. 피해자들, 노인들, 심지어 젊은이들까지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 젊은 여성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할머니, 당신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저도 더 좋은 딸이 되겠습니다. 영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픔은 이제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민재는 점점 더 안정된 삶을 살았다. 그는 식당에서 정직원으로 승진했고 저녁이면 영순과 함께 산책을 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던 시간들을 되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영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를 고치는 게 중요해. 그녀는 아들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비록 완전한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그녀는 희망을 보았다. 영수는 어느 날 노인회에서 강의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마당에 서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집은 내 전부였어.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 가족은 혈연이 아니야.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이야. 그녀는 지연, 우식, 그리고 노인회 친구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그녀의 진짜 가족이었다. 영수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배신은 그녀를 무너뜨릴 뻔했지만 그녀는 더 강해졌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웠고 자신을 되찾았다.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 꽃잎을 손으로 만지며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영수는 앞으로도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다. 그녀는 배신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생존자였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